네, 안녕하십니까. 제2회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세션 1 주민자치 노래하다 사회를 맡은 광명시 자치분권팀장 이민정입니다. 혹시 이세고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고대 그리스에서 썼던 말인데요. 발언권, 자유로이 말하는 권리, 즉 모두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이세고리아 자리입니다. 본 포럼을 시작으로 해가 갈수록 한층 더 성장하는 주민자치가 되길 바라며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 포럼은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사전행사이며 본 행사는 9월 1일 14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및 줌 화상 참여로 실시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발제 발표, 패널의 주제 발표를 차례로 듣고 좌장께서 주요 사안에 대해 패널 간 토론,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셔서 총괄 진행을 하실 박승원 광명시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제 발표는 두 분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가천대 소진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 이양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명시의회 재창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계신 인천 계양구 효성 1동 주민자치회 이한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이재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먼저 좌장이신 박승원 광명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신 후 포럼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은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신 우리 두 분의 교수님과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광명시의 재창록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또 시민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자치분권 포럼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되돌아보고 향후에 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치권은 자연법적 고유 권한이고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권한 일부를 국가에 양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한 행사를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주민자치 아리랑입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인 예벤키족이 있는데 그 예벤키족에서도 아리랑 스리랑을 우리 대한민국처럼 함께 쓰고 있는데 아리랑은
맞이한다라는 뜻이고, 쓰리랑은 알고 느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맞이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주민자치 아리랑이라고 하는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럼의 주제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으로 보는 주민자치의 미래입니다. 이번에 발제는 가천대 소진관 교수님께서 하실 건데요. 그럼 우리 가천대 소진관 교수님의 지방자치법 변천 과정에 따른 주민자치 이야기 박수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박승원 시장님 앞서가시고, 또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박승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의 어떤 주민자치 의의를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그런 포럼이 자리인데, 다행히도 그 주민자치 쪽을 많이 이양수 교수님께서 뒤에 발표를 하실 것이라서 저는 그 앞부분에 주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도 진화하고 생물도 진화하듯이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제도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법이 되겠고, 이 법에 따라서 각종 이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 그 법령, 대통령령, 뭐 부령 등 규칙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이라든가 등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제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맨날 밥 먹자마자 지방자치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나서 노무현 정권 때에 많은 그 학자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를 그만큼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또 어느 시대를 아마 들더라도 이때만큼 연구를 많이 집대성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7년에 지방자치법이 또 전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2년 만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질 않고요. 2007년에 있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자치나 지방자치 제도도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의 맥락이라는 것이 생물 진화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변화하면은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연역을 보면은 1949년 7월 4일 날 제정된 이후에 전부 개정이 3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8년에 있었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죠.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각종 제도를 집대성한 결과를 반영한, 일부 반영한 거죠. 일부 반영한 2007년 그 5월 11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일부 개정은 그간 36회가 있었고요.
또 타법 개정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고유명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다른 법률에서 변경이 되면은 할 수 없이 지방자치법에 쓰는 용어도 바뀌게 되겠죠. 이런 타법 개정 등등이 24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 지방자치법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변천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한계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를 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지방자치법의 그 변천사를 몇 개 세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949년 7월 4일 날 제정돼서 1988년 전부 개정이 될 때까지는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1세대 지방자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학사에 대해서는 정부 활동의 신공공관리라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처럼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신공공관리 기법이 이제 패러다임으로 정립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988년 그 4월 6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있을 때 제1조 법의 목적에는 이러한 이 민주화운동과 신공공관리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녹여서 전부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2세대가 될 겁니다. 전문 개정이 됐던 1989년 12월 30일 일부 개정안도 하나의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더니 전문은 개정이 됐는데 법조항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역시 1989년 12월 30일 전문 개정은 1988년 개정안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서 2세대로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수많은 학자들이 지방정부와 정부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용어를 지방자치법에 반영을 해서 전부 개정안이 2007년 5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까지 연구한 성과를 법 제도 속에 녹여낸 부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마 좀 씁쓸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토대는 1988년 전문 개정에서 이제 명시가 되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이견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참여정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지방자치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기제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후속 조치로 각 개별 조항에 따르게 됐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2007년 전부 개정안도 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서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아까 이제 박승원 시장님께서도 또 강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 체계 자체가 단체자치 전통에 근거를 해서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올바른 뜻은 주권 재민 사상에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야 되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으면 올바른 지방자치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대륙계 단체자치 전통을 취하고 있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오늘날에는 영미계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취했던 주민자치 전통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해 있기 때문에 이미 대륙계 단체자치 전통은 거의 사망신고를 한 것처럼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법 제1조에 포함시키면서 가급적 주민의 권리와 그 주권 재민 사상을 각 조마다 녹여내려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4세대 지방자치법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다. 즉 우리나라 법체계의 토대는 단체자치 전통인데 이제는 드디어 주민자치 전통을 수용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시대 배경별로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 1세대 보면은 1세대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또 한반도가 양분되면서 공산화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건국 이념이 많이 녹아난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이라든가 하는 용어들이 법 제1조에서 이 지방자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또 공공부문에서의 그 비용, 효과, 능률성 이런 측면이 첨가되어야 되겠다는 신공공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민주적 발전과 민주성과 능률성이 함께 들어가는 전문 개정, 목적의 개정이 있었다는 것. 지방자치도 권력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능률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능률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전부 개정안이 1988년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때 많은 그 관련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세 가지 핵심 용어로 요약이 됩니다. 정부는 혁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분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의 실익적 측면을 강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3세대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우리나라 발전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옳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이 역시 주민들의 지방자치 행정의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단체자치 전통의 뼈대 위에서 형성됐던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자치 전통으로 향하여야 되겠다는 국민 공감대를 녹여냈다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방균형이라는 것이 1988년 제1차 전부 개정안에 표현은 됐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패러다임 논쟁에 휩쓸려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 능률성은 떨어지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민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이 이제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성도 높이고 또 능률성도 높이고 또 지역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이 갖는 의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주권재민에 의한 이 주민 참여를 명시화했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됐다는 거죠.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지방의회의 어떤 그 입법 기능, 다시 말하면은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강화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법 환경을 강화했다는 데에는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아까 이제 박승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결국 영미계통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 홈룰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만 합의를 해서 자치헌장을 그 차터를, 자치헌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주정부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주정부가 정하고 있는 룰에만 합당하면은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고장의 일에 대해서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도 이제 박승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관 구성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구조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회에서만 꼭 다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번 전부 개정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무를 관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한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광역자치단체나 국가로 넘기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토대는 단체자치 전통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전부 개정된 법 제1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이 같은 지방자치법에서도 상호 충돌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라든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옛날 같으면 제2조 4항에 있었는데 이걸 제12장으로 분리해서 독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진일보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새롭게 좀 많이 배웠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복습 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변천사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을 제정을 하면서 건국의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이런 것들을 헌법에 담은 거잖아요. 이게 1세대라는 거고요.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 정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세대는 1988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민주화 운동과 신공공 관리, 그러니까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3세대는 2007년도에 이 모든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려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그 전부 개정이 2007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연구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마지막 4단계가 바로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 전통을 접목시키는 말 그대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높이는 그런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오면서 몇 단계 거쳐왔지만 이제는 주민자치 아리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민자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 소중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건국대 이양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그 이양수 교수님은 저하고 짝꿍이었습니다. 오늘 또 짝꿍인데요. 제가 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했는데 제 옆자리에서 짝꿍으로 같이 계셨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 우리 이양수 교수님의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민자치의 정신과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뭐 여러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또 주민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나눌 그 주제는요.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민자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래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좀 전에 우리 소진광 교수님께서 지방자치법의 어떤 변천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 12월 9일은 정말 그 지방자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진광 교수님께서 4세대라고 구분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오늘 주민자치와 관련된 몇 가지 개정된 내용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작년에 전면 개정된 이 지방자치법의 어떤 중요한 의의는요. 아까 소진광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승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어떤 역사나 이러한 현황들을 보면요. 굉장히 단체자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정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어떤 독립성 혹은 지방정부의 어떤 자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근데 작년에 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 자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체 자치,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관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이 전부 개정안에
그 포함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 주민자치의 설치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입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논의들을 이렇게 그 저희가 계속 해가면서 보완을 하면 주민자치 혹은 뭐 주민자치에 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작년에 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주민자치, 주민주권, 이 주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 먼저 제 1조부터 한번 보시죠. 1조는요, 사실 우리가 그 법에 있어서 목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목적 조항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목적 조항에서 주민자치 원리를 아예 그냥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그 독려하고 지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제19조로 한번 가보시죠. 19조에 보면요, 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그런 청구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조례 발안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조에 가면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의 어떤 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 행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21조로 한번 가보시죠. 21조에 가면요, 주민 조례 발안, 그다음에 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요, 이전에 19세 이상에서요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그 연령이나 뭐 이러한 참여 범위를 넓힌 거죠. 자, 그다음에 역시 21조에서는요, 그 주민감사 청구 인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시도의 경우에는 300명,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200명, 그 밖에 시군구에서는 150명 이상이 주민 동의를 하게 되면 주민감사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조항들을 보시면 나의 권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에 관한 것들은 사실 이제 당초 계획대로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주민자치회나 뭐 이런 것, 주민 참여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활성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민 참여, 주민자치를 이제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참여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 부분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가 뭐냐 하는 것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치는요, 관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관치는 사실은 행정기관이나 뭐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관치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어떤 좀 같이 가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자치는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나서서 참여하고 정책 과정이나 뭐 지방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의견을 내시고 수렴하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스스로 통치하는,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다스리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주체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풀뿌리가 바로 주민,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요,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제된 어떤 행정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렇게 마음에 좀 드시나요? 뭐 제가 시청에 가서 뭐도 한 것 같고 주민센터에 뭐도 좀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세요? 아마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광명시는 제가 굉장히 일반 주민들하고 소통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다른 그 지자체 다른 여러 그 지역들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채 어떠한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어떠한 그 문제점,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제된 채 행정기관이나 혹은 그러한 이 공공 부문의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 주체들에 의해서 행정이 이제 이게 주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독선화,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의 신뢰성이나 효과성, 능률성 향상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사실은요,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 주민자치회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사실 예전에 그냥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땐 잘 몰랐다는 거죠.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도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굉장히 절절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상호 간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오피스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현장에서의 얘기 들어보니까 상호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의회 의원들도 뽑죠. 자, 물론요, 광명시처럼 아주 잘 이렇게 하고 계신 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의견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한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정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 어떤가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를 좀 극복하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 참여를 하다 보면요, 행정의 대응성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현장의 얘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대응성도 굉장히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주민자치의 미래과제 몇 가지만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주민 참여,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일단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작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애초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다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주민자치에 관한 그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방정부마다 조례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좀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대표성이나 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성은요, 사실은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그 거주하는 많은 구성원들을 대표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 지역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아주 이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모셔야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요. 그 다음에 전문성은요, 뭐 사실은 그 각 지방 정부마다 주민자치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열정과 관심,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뭐 말씀을 좀 일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주민 참여나 주민자치에 필요한데요. 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아주 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 혹은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을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 기본한 이러한 그 자본을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니 해도 바로 주민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 지방정부나 혹은 전문가가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지역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다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바로 일반 주민들의 어떤 그 자치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소통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지역 공동체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리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보면 뭐 주민자치나 주민참여, 뭐 지역사회 어젠다, 별로 사실 관심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마도 우리 집 애가 어느 대학에 가나, 어디 취업하나, 뭐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좀 지역사회에도 좀 관심을 좀 돌려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여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우리 소진관 교수님도 이제 주인의식을 조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 지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것도 아주 주체적인 공동체 어떤 이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민자치나 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산적한 문제들에 있어서는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요, 행정기관의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승원 시장님 굉장히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아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높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에 대해서 뭐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지방 정치인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일부 그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있는데 무슨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하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방의회가 어떤 주민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입법도 하시고 그다음에 감시 기능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분들의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기능이 있고 주민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할 기능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나 혹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그 개방적이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애정어린 그러한 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어떤 그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그 함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들도 그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양수 교수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민자치 그 지방자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법 조항에서 쭉 설명도 해주시면서 우리 시민 참여의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 우리 지역의 주인은 나다. 우리 지역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결심, 각오, 태도 이것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발표 중 이양수 형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님께서 먼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은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하셨고 경기도의 의장도 하셨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진행했는데 경기도의 연정부시자로도 활동하시고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미래와 개정자치법의 지방자치법에 의해돼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강덕구입니다. 제가 지방자치의 미래와 그리고 개정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의 관련해서 이 관련된 키워드 속에서 토론자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사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나눠지고 쪼개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의 역사는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재정이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왕족사회가 됩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드디어 시민사회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거의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쳤지만 마지막은 주권 재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 의의가 그 내용이 대한민국 재정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큰 틀에서 개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열린 사회 민주사회에서는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됐고 그리고 닫힌 사회에서는 지방자치 권한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유신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19 이후에는 동장, 면장까지 직선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29 선언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지방자치가 시행됩니다. 제 말은 인류의 역사와 지방자치의 역사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가정이었고 열린 사회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주권 재민의 가정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의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뭐 인사권의 독립 몇 가지 얘기했지만 본질은 비로소 주권 재민이라는 큰 틀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법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주민이라는 말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자치 얘기할 때 민주성과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국가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다중정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방자치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보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수평적 관점에서 일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주권 재민이라는 입장에서는 결정 내용도 그렇고 그 과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 역사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이제 32년 지난 상황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권 재민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민 참여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주민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그 정부 개정안이 상당 부분 혁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그 지방 관련된 자치의 큰 틀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 애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입법, 사법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인 겁니다. 행정,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자치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제주도가 그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애국의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입법, 또 부분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상당 부분 진보된 제가 보기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분권의 극대화입니다. 동시에 지방의 문제를 지역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지역이 지방이 경쟁력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동시에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가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권의 극대화, 그리고 우리 그 미래를 통해서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큰 틀의 비전, 개발, 정주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치분권 논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큰 틀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가도록 저도 자치분권이라는 큰 철학에서 고민하고 비전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강덕구 의원님께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의미에서, 공공성 강화의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두 가지는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그 지방자치법을 국회가 계속 하는 게 맞냐, 지방정부가 스스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래는 분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회 일정 때문에 계속 계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광명시 의회 최창록 운영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전반기에는 이제 자치행정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와 지방의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의회 최창록 운영위원장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오늘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황희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확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부분에는 자치권 입법 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개정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 방식 및 자율화에 대한 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치 입법권 강화입니다. 자치 입법권 강화는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지방 간 사무 배분을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위상과 역할을 강화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현재 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량 강화가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입니다. 이 신설된 부분인데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됨으로써 보다 지방의회가 자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 방식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방식 자율화 개정 내용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회일 등 현재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례회 운영과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정보 공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윤리심사, 그다음에 기록 표결제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보 공개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투표 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을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명확성이 없어서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위해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윤리심사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를 해서 제 식구 감싸기의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을 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록 표결 제도 도입입니다. 내용은 본회의에 그전에는 표결 방법에 대한 원칙이 근거가 좀 미비해서 이 개정된 내용은 본회의 표결에 기록 표결제 도입을 해서 좀 명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권 강화에 있고 주민조례 발안제가 있고 주민 감사 청구권이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 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된 내용에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조례 발안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에게 제출을 했었으나 이제는 의회에 조례안이 직접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주민조례 발안 및 주민감사 청구권에
인구 요건을 서명수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와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창록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정된 지방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정된 사항과 여러 가지 관한, 확대된 관한에 대해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쯤 되면 다음에 지방선거 할 때, 지방의원 선출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제 의장한테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부여가 되고, 그리고 의회 의원들한테 정책 자문 보좌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보좌 인력입니다. 다른 보좌 인력이 아니라 그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 권한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대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회의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가 돼야 되고,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두 분이 발표하실 텐데요. 이번에 발표하실 때는 뭐 지방의회에도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에도 과감하게 좀 비판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 계양구 효성 일동의 이한희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에 초대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현직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생활을 지금 현재 시범에서 시범동으로 2년 하고 나서요, 다시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생활을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회장을 맡게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행복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의 운영상의 문제점, 뭐 자치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 등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교수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전문성을 지니신 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장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은 지방분권하면 빠지지 않고 주민자치하면 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강화, 뭐 행정서비스도 이양수 교수님께서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로가 소통이 돼서 잘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큰 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민자치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도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시범동으로 2년을 해봤지만 지금 다시 여러 군데서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요. 실제로 진짜 어렵고 현재 주민자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로서의 자생성이라든가 자율성, 자치성이 아직은 아주 미미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좀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했다고 해서 위탁
위탁 사업 같은 사업을 먼저 인수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주민들과 화합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위탁 사업 등을 이렇게 좀 체계를 맺어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도 좀 버거워하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왜 그거부터 너희들이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자치의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대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각 그 동에 전국적으로 20명에서 50명까지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어떠한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분권법이 뭐 전면 개정됐다고 큰 틀에서는 크게 막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만 일정 싹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대표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상당히 좀 위축감이 드는 경향이 있고요. 주민 참여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나와 공동체, 내 공간과 주변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을 계몽의 대상이 아닌 주인이라는 어엿한 주체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다 주민이 주인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각각 개인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주입식, 즉 강의식 교육보다는 전문가들과 스스럼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운영의 자율성도 굉장히 저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뢰성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재정 확보가 중요하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자치는 자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제 제가 현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 큰 틀에서는 전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님들이 다 알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현직에서 자치위원회 전문성 확보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제 지역에 대한 책임성도 담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숙시켜가는 것이 본질이고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아까 이양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와 신뢰, 상부상조 뭐 이런 정신으로 서로가 배려를 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다 보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이나 갈등 뭐 그런 것도 생기죠. 자기만의 이익 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파벌 조성 등도 있고, 이런 게 다 주민자치를 사실을 파괴하는 행동인데, 과연 이러한 파괴를 하는 것들이 지역의 각종 뭐 선거라든가 행사 이런 것도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저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진정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50명이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정책도 결정을 하고 또 자체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 자치위원들 간에. 근데 우리가 보통 토론이라는 거는 어떠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데, 마치 토론을 하면은 어떤 것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편으로 몰려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집단의 그런 공동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이제 협의로 이끌기 위함인데 계속 찬반으로 가고, 그래서 또 특히 그 회의의 리더가 회의를 진행할 때 특정히 자기 의견을 내거나, 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실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돼서 말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큰 소리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툼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회의를 굳이 우리가 회의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의견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게 되고 어차피 출석 수당이 있으니까 출석만 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사실 진정한 참여가 중요한 건데 출석을 할 거면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교육을 할 때 상생회의하는 방법을 주민자치회의 거듭 위원님들에게 거듭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외부의 회의 주관자, 요즘 말하는 퍼실리테이터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회의를 주관시키도록, 내부에서 회의를 속해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회의를 주관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것이 정착이 되게끔 외부에서 회의 퍼실리테이터를 영입해서 회의를 주관시키게끔 상생 회의하는 방법들을 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대화의 원칙을 정해주고 그 회의에서 중립 진행의 원칙을 지내주고, 또 창구는 항상 단일 채널입니다. 우리가 회의가 끝났는데 또 일부 3, 3, 5 모여서 그 회의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거를 또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면 과연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차근차근히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날 듯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네. 근데 우리 이한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질문과 문제 제기 하시면서 답을 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전문성 확보 방안, 또 대표성 문제, 또 주민자치의 어떤 그 의상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대안으로 토론회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상생회의도 필요하고 자치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토론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고, 하여튼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주민자치 활동하시면서 하루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시범할 때는 시범동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다가 점점 회의감에 빠져 있었고 갈등이 초래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협의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찬반으로 가다 보니까 협의가 이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많이 가졌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맡게 돼서 올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이한희 회장님께서 아마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부딪히고 갈등 관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지라고 하면서도 또 이제 그 책임성 때문에 또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과 호흡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10분 지켜주실 거죠? 예, 이재서 회장님.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회장님이시고요. 전에 주민자치 회장님도 하셨습니다. 이재서 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서입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소진광 교수님, 이항수 교수님 훌륭하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한 강득구 국회의원님, 재창록 시의원님, 이한희 효성일동 주민자치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자치회 현황, 문제점, 직능 타 단체와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책, 주민자치 성공요소 제안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철산 4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발자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광명 5동, 광명 7동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이어서 2020년 10월 17개 전 동이 실시되면서 철산 4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 선정이 되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하였고요. 올해는 계속 사업으로 마을 꽃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총회 준비 하나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뉴타운으로 비좁고 낡은 동청사에서 신청사로의 이주를 꿈꾸며 신청사 건립에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으로 추첨제로 변경되어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세 환원 사업과 일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따른 책임의식 부재를 느꼈습니다. 즉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옆집 싸움 구경하듯 먼 불구경하듯 회장과 간사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주인정신 부족과 책임감 부재를 느꼈습니다. 또한 마을 사업을 진행함에 전문성이 미충족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벽화 그리기를 하는데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그래서 벽면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주민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문성이 너무 부족했죠. 다음으로는 봉사 인력의 부족입니다. 내가 꽃 심고 페인트 칠하러 주민자치 회원이 되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회원도 있다는 뒷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식이 성숙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지적 능력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회의 때는 많은 위원이 참석하고 봉사 시에는 많은 위원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회의에는 회의 수당을 주고 봉사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회의 시간은 저녁 시간이고 봉사 시간은 낮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근과 채찍이라고
봉사하는 시간도 최저의 봉사료를 지급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 직능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산 4동에는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동에 협조하며 활동하는 공존의 단체들인데 그들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10개 단체 중에서 한 개의 단체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 모든 주민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단체를 아우를 수 있을까요? 모든 단체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표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참고로 저희 철산 4동 단체장 협의회 회장은 단체장 출신들인 동정자문위원회 회장이 단체장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부푼 마음으로 출범하였던 주민자치회가 만남은 자제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철산 4동은 현재 2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의 프로그램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부 방침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사업, 축제, 주민총회 등 자치 운영 및 활동 방향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블렌디드 형태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이 아주 부족한데요. 이완희 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의 운영 방안과 성공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조기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여의식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는 동대표자 모임이나 부녀회 모임 등이 있죠. 아파트 단지 및 마을 단위 공동체 등의 생활 권역별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그들과 연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조직을 분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활성화가 중요한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더라도 분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분과별 전문 인력 영입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원들에게 참여를 권장하며 참여시키고 같이 연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새마을 환경, 방위협의 안전, 바르게 교육, 체육회 건강, 청소년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마을 의제 발굴에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여 SNS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적극 동참을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환원 사업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적극 활용도 하나의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두가 함께 실무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무를 전담할 핵심 인력 운용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영 방안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꽃은 총회인데요.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주민들과 수기 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성과물로 도출할 때 마을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회는 모든 주민이 배려와 소통으로 하나 되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합니다. 주민자치법이 완벽 조속하게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해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지서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느끼신 여러 가지 소감들을 말씀해 주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발제와 토론을 다 마쳐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토론이 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잠깐 그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소진광 교수님과 이양수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내지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앞으로 숙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테면 아까 주민자치 회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이번 그 지방자치법 그 전부 개정에 담으면서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회의에 관한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이번에 안 담아졌는지 그러면은 향후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전문성 확보 문제 그리고 대표성 문제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두 분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토론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저 박승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사실 이제 그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될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견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역량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염려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뭐 아까 이제 역량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뭐 다수 뭐 이제 그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일단 좀 저를 포함해서 좀 우리 주민들을 좀 일단 좀 믿어보면 어떨까? 예, 좀 저희들을 너무 이렇게 염려만 하시지 말고 좀 언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좀 우리를 믿어줘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민들에 대해서 좀 그 신뢰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한희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재석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사소통에 관한 거 사실은 이제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주민자치회에서의 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반 대부분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구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의사소통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조직이고 어떤 기관이고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그런 의사소통 역량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교육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언제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었나? 이제 막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세련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러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받겠지만 조금 믿고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승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좀 빠졌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뭐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읍면동 주민자치의 하위의 어떤 그 저 분회 이런 거, 뭐 지위에 대한 거, 역할에 대한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아주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아쉽긴 합니다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지방자치 분권, 그리고 특별 그 저 지방 그 저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뭐 그 이 조례에 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나마 좀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중환 교수님. 예, 그 시장님 말씀대로 이 목적에서 이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들의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를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규정이 빠졌다, 그런 것은 약간 모순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조금 이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국문과 출신이라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정확하신데, 뭔가니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단체자치 전통에 대응되는 주민자치 전통 이야기할 때 주민자치하고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 주민자치회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는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의제된, 만들어낸 그런 의미고, 단체자치 전통에 대응되는 주민자치 전통이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방자치의 원형이에요. 이게 원시시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유추해 보면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가장 작은 생활 단위에서 공공부문, 공동이익을 떠올리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주민들이 했잖아요. 그때는 국가도 없었을 때니까. 뭐 그런 의미의 이 주민자치 전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도 이 학자들이 이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주민자치회가 규정에서 빠졌다, 들어가야 되는데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국회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많이 표출을 하는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한번 법 체계를 다시 훑어보니까 이게 이번에 들어가면은 각 조항끼리 상호 충돌되는 영역이 많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우선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 전통하고의 각각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라는 뜻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1949년 그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당시의 법 골격이 절두철미하게 단체자치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각 조항을 보면은
단체자치 전통 뼈대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조항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넣으면은 같은 법에서 상호 충돌하는 조항들이 많겠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실체를 아까 이한희 회장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셨는데 그려놓기는 나무 뿌리 그려놓으셨대. 풀뿌리가 아니고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은 풀뿌리여야 되는데 나무 뿌리. 어쨌든 나무든 풀이든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주민자치 전통에서 찾는데 대륙계하고 영매계하고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 번관이 근대국가 형성을 기점으로 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볼 거냐 아니면은 근대국가 형성 이후부터 볼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간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그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근대국가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은 서양에서는 대체적으로 근대 국가를 산업화의 토대 위에서 이제 해석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앞서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만 하더라도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우리 아마 역사 그렇게 전부 배웠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외적의 침입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중앙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방이라든가 또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을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발전 현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국가를 강화하는 쪽의 논리를 이제 세웠단 말이죠. 그런 어떤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이번에 넣을 수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박승원 시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으로부터 모든 행정 수요가 다 나오고 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재원도 다 주민들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뚝 잘라서 뿌리 생각은 없고 줄기부터 열매만 따먹는 일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지금서부터 퍼져나가면은 우리도 이제 뿌리를 튼튼히 생각하고 뿌리의 고마움을 이제 느끼면서 뿌리한테 가끔은 열매가 다 열려도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노구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중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개정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죠. 예. 저는 정치인 출신 시장이라 막혀도 괜찮습니다. 일절 국회 책임이 있는 거고 국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법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충돌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면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여하튼 누군가는 반성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라도 이거를 또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 아까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전부 개정이 됐는데 49년, 88년, 2007년 그리고 2020년이잖아요. 그 해 연도를 아마 잘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어떤 변화, 변천사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저는 앞으로는 매년 지방자치법은 매년 개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국의 주민자치회 의원들은 국회 앞에 가서 머리띠 한번 묶어야죠. 할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재창록 의원님께서 혹시 다 발언 못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보다는요. 아까 우리 이제 그 입법권이 이제 뭐 강화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의회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조직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사무처 같은 경우는 국회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세무직도 있고 뭐 다 직렬이 있는데, 그러면 의장에게 독립권을 줬는데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그러니까 문의적인 독립권을 주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야 우리 그 의회 사무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어떤 직렬적인 부분의 조직적 구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급으로 지방의회 사무처를 둔다고 하면 그 기준을 직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좀 없어서 마치 그냥 독립권만 줬다라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법 실행은 내년 뭐 1월부터 있는데 혹시 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손을 보고 있나요? 예, 내년 시행이 되기 전에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그 조례에서 약간 입법권이 확대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 등등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정비 가지고는 어정쩡해서요, 전문성 강화에 대한 주민 요구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의원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봉사를 충분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게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권이 확대가 되더라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 우리 이한희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아까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와닿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계몽 대상이냐, 그 실질적인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계몽 대상이냐,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로서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공직 사회가 모든 행정을 할 때 이제 주민들 대상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밀접하게 소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영역도 아직까지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토론하면서 계속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한 그 대립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성, 그러니까 대표성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마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군들이 주로 많이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양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을 믿자, 신뢰하자, 우리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이런 굉장히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 어떤 그 경험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런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좀 그 회장님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를 터득을 하셨나요?
돌을 터득하긴요. 그거는 좀 저 이양수 교수님 말씀에 아까 좀 믿어보자,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냐, 좀 믿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말한 의도는, 그러니까 실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자치가 뭐다 이렇게 갖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완전히 확고하게 터득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만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은 다 이렇게 사업 같은 거는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부딪혀서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지원을 해줄 거면 옆에서 확실하게 교육을 좀 더 다양성 있게 교육을 좀 하시고, 또 토론을 아주 그냥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을 마련해줘서 좀 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의식이 좀 더 성숙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어떠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확립시켜 놓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자치회를 실시한다, 시범지역한다,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오니까 차라리 그게 토론식 교육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좀 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재서 위원장님께서 또 추가로 해줄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실무를 전담할 핵심 인력 운용에 대한 제도 마련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아울러서 민관 협력에 의한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서로 협력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숙제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통적 자치를 아까 소진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민자치회만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이제 각 단체들과 연계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한희 회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전담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이번 9월에 전동에 전담 공무원제로 해서 주민자치 담당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이 업무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서는 이제 뭐 휴직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계속 5년 동안 이 업무를 이제 보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거냐, 우리의 대표성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행자부 장관이 광명시장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가, 광명시가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함께 참여해서 뭔가 지역 문제를 바꿔가겠다,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나 기후 문제 바꿔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지역을 바꾸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아까 저는 상생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좋은 용어를 하나 배웠어요. 상생회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역을 좀 더 밝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결심, 각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들고 하겠지만 저는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짧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광명시는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부천시가, 시흥시가, 경기도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치분권의 핵심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결의, 각오, 이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잘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자꾸 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이런 것을 큰 목소리를 내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자치분권 세력화 뭐 나쁘지 않죠. 예, 우리 두 분의 교수님 같은 분들 모시고 계속 토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자치분권 교육을 매년 하고 이렇게 하는데 3년 동안 받으신 분이 지방의회 없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뭐지 이거는? 예, 네? 뭐 우리가 기존의 관념 속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이제 비워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시대가 변하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과 사고를 펼쳐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자치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500인 원탁 토론회를 하는데 500명 시민들한테 여쭤봤어요. 광명시가 해야 할 주요 정책 사업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10대들은요 70%가 환경 기후 문제였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70%가 지역 개발이었어요. 이 엄청난 세대 차이, 각기 다른 세대가 쓰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의 힘을 모아가냐, 이제 그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개발시대에 살아왔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들어가면서, 근데 요즘은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같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들어주는 거. 그리고 어른들도 기후 문제나 그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 자꾸 듣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막 개발 시대에 살아오다 보니 다음 세대 생각 못했어 라고 서로 생각을 조금씩 좁히고 나누고 하는 이런 노력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완희 회장님이 고민했던 과정에서 좀 더 깊숙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하다 보면 내 편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주민자치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세 장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예, 책상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뭐다 다 쓰셨죠? 예, 요거 마지막 들고 퍼포먼스 사진 촬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진 촬영할까요? 2시간 동안 함께 광명 자치분권 포럼을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성실하게 또 답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